안녕하세요.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되는 익명사연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보다 조건이 먼저였던 한 예비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을 조금 미루고 싶었습니다. 저희 둘 다 공부를 늦게 마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했거든요. 모은 돈도 많지 않았고 아직 서로의 삶을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찼는데 돈 때문이니? 그럼 내가 서울에 집을 해줄게. 대신 올해 안에 식 올려라. 그 한마디로 결혼 날짜는 바로 정해졌습니다. 사랑보다 빠르고 준비보다 앞선 결혼이었습니다. 집을 해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봉투 안에는 결혼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결혼 후 1년 안에 아기를 가질 것. 둘째, 주말엔 반드시 시댁 식사 참석. 셋째, 명절과 제사는 빠지지 말 것. 넷째, 시어머니 생일 주간엔 가족 여행 동행. 다섯째, 남편에게 잔소리 금지. 여섯째, 배달 음식 금지, 직접 식사 준비. 일곱째, 집 비밀번호 공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큰 집을 해주는 대신 이 정도 효도는 기쁜 마음으로 해줬으면 한다. 그 종이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축하 편지가 아니라 결혼 계약서 같았어요.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조금 작은 집으로 줄이고 남는 돈으로 혼수를 하자.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결혼엔 우리가 없다는 걸요. 결혼 준비는 계속됐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의 벽지, 커튼, 침대 방향까지 모두 사주에 맞춰 정했습니다. 부부싸움은 기운 때문에 나는 거야. 사주에 맞춰야 평화롭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웃음이 아닌 의무로 웃고 있는 얼굴. 그때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간섭의 시작이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지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호출,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 심지어 인테리어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집의 기운이 바뀌었어. 가구 옮기고 사진 보내줘.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언제쯤 우리 것이 될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축하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올해는 사주가 안 좋아. 내년에 가져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은 사주표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살게요. 며칠 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사준 집에서 나가. 우리도 힘들어. 저는 결국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람은 사주를 따라야 평안하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결혼식 날보다 훨씬 늦게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이 진짜 제 결혼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보다 조건이 먼저인 이 결혼, 저는 어디까지 감당해야 했을까요?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되는 익명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속 하나로 시작된 외국 생활, 그리고 무너진 신뢰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3년 전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낯설었고 언어도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남편은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죠. 진짜? 셋째야?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 어딘가엔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기보단 한국에서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설도 그렇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면. 그러자 남편은 담담히 말했죠. 괜찮겠어? 괜히 돈만 더 들잖아. 다들 여기서도 잘 나아.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엔 한국에서 출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어요. 애비 혼자 외국에 두고 내가 가면 누가 밥을 해주니? 내가 직접 갈 테니 여기서 낳거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산후조리도 도와주시겠다는 말에 안심했죠. 하지만 출산이 다가와도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을 드리니 한참 뒤 짧은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얘야,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 애 아빠 밥 잘 챙기고 몸조리 잘해라.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아기를 낳고 돌보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새아이가 번갈아 울었고 남편은 늘 바쁘다며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나 잠깐 운동 좀 하고 올게. 금방 와. 그의 운동은 2~3시간이었고 제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잠깐만 한국에 가 있을게. 몸도 회복할 겸 친정 근처가 마음이 놓여.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알아서 해. 그 한마디뿐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애들 데리고 시댁에 한번 와야지. 어머니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언제까지 몸 핑계만 댈 거니? 이번 주말에 와라. 결국 저는 어린 셋을 데리고 4시간 기차를 타고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난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는 지금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내가 왜 생활비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생활비라니 그건 애들 먹고 사는 돈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애들 핑계로 내 돈 쓰는 거잖아. 다들 여기서도 애 키워. 정신 차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정은 책임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그날 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그저 아이 셋을 키우느라 숨 쉴 틈 없이 살았을 뿐인데 남편은 제 힘듦을 유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발령이 끝나 다시 한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저는 아직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남은 정 때문일까요? 그저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식은 사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되는 익명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댁만 가면 욕먹는 남편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한탄입니다. 저는 시댁만 다녀오면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댁만 가면 남편이 어머님께 욕을 먹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욕을 먹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남편은 늘 집안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야, 그때 내 영어 학원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아니? 그거 보내느라 내 동생은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었다. 하.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분위기는 늘 싸늘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저는 속이 터질 뿐이죠. 어머님은 늘 말하십니다. 그땐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내 공부시키느라 집안이 다 힘들었어. 그 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동생들 결혼할 때마다 혼수 지원도 했고 어머님이 매년 해외여행 가실 때 항공권도 남편이 끊어드렸어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교체도 우리가 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여전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그때 힘들었던 게 평생 아니야. 내가 내 덕분에 허리 휘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 대신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속에서 울컥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지금 와서 매번 원망만 하실 거면. 하지만 그 말은 꿀꺽 삼킵니다. 괜히 또 남편이 더 욕을 먹을까 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친정에 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서방, 이거 좀 더 먹어. 간장게장 좋아하지? 이서방은 정말 성실하고 듬직하네. 우리 사위복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굳은 얼굴을 풀어줍니다. 남편은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남편은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어머니의 비난 속에서 오랫동안 지쳐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엔 가지 말자. 욕만 먹고 돌아올 필요 없잖아.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가기 싫어. 근데 안 가면 더 복잡해질 거야. 그냥 참고 가자.
남편의 그 말에서 들려오는 건 체념이었습니다. 사랑도 의무도 아닌 그저 포기한 마음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게 맞는 일일까요? 욕먹는 게 싫어서 시댁을 피한다면 그건 제가 잘못된 며느리인 걸까요? 이제는 제 마음도 지쳐갑니다. 남편을 지켜주고 싶지만 그럴수록 우리 부부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시부모님 세대가 아주 연세가 많으신 건 아닌데 사고방식은 참 옛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엔 부부가 같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직접 나서야 할 부분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매번 이런 말 들으니까 힘듭니다. 이 한마디를 용기 내서 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워낙 성격이 온순하고 말을 아끼는 분 같긴 하지만 이럴 땐 부드럽게라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치지 않고 지키는 길이에요. 만약 그 말 한마디조차 어려워서 계속 참고만 있다면 이 상황은 앞으로도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땐요 그냥 이 관계 속에서 평생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수밖에 없죠.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사연 보내신 분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됩니다. 바로 네 번째 사연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익명보장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되는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18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그러나 끝나지 않은 과거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이혼한 지 18년이 지나서야 제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일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된 한 남자가 있었어요. 늘 성실했고 추진력도 강한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송 씨, 오늘 물건 마감 기한 맞추기 어렵죠? 괜찮아요.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그는 늘 그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우리는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함께 살기 시작했죠.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잘 맞는데 굳이 미룰 이유 있나? 그런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안 됐어. 뭐라고? 예전 미국에서 재산 정리는 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진 호적상 아버지로만 남아달라고 했거든. 그는 분명 모든 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처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이었죠. 그럼 나랑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결혼 중인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형식상 정리만 못한 거야. 진짜 미안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처가 병원에 입원했대. 치매하고 파킨슨병이래.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대. 내가 대신 요양원비 조금 내주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전처 요양원비를 낸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라 연락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오빠 나랑 새 출발하겠다더니 왜 아직도 과거랑 엮여 있는 거야? 그 집 문제까지 떠안아야 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장례가 생겼대. 나 가야 해. 그는 결국 전처의 가족 상가로 가서 사위 노릇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결혼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지난 삶의 연장일 뿐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정리할게. 근데 요양원비는 내가 내야 할 것 같아. 애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1년은 행복했지만 그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까요?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5번째 사연. 리얼 사연으로 진행되는 익명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저는 25살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취업 후 매일 야근과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어느 날 퇴근길 술집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따뜻했고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만나다 보니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우리 책임지자. 난 너랑 가정을 꾸리고 싶어. 우린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던 도중 아이는 세상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야근 늦을 거야. 무심코 보게 된 그의 휴대폰엔 낯선 이름 하나. 수연. 이 사람 누구야? 아, 그냥 회사 동료야. 같이 일하다 보니 말도 좀 하고 그냥 그런 사이야.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죠. 혹시 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이상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숨기지 말자. 각자 자유롭게 대신 가정은 지키자. 그렇게 서로를 인정한 듯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식사를 하고 저는 거래처 후배와 커피를 마셨죠. 서로 질투하지 않았고 그게 어른스러운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내 남편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 알아?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서로를 이해한다는 말 뒤에 숨는 게 정말 사랑일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린 편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겠다. 우린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휴대폰을 서로 모른 척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부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온한 듯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서로를 놓아야 할까요?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린 5개의 이야기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실은 인내로 버티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남편의 무관심에 무너지고 그럼에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들. 이런 사연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과 희생 사이에서 여전히 관계를 지키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익명보장 리얼 사연 코너 미니 사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어주는 작은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